얘들아,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다시 호르몬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넘어갈 거고, 그 자료실에 그 PPT 파일이랑 한글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한글 파일은 좀 간격이 띄엄띄엄 돼 있을 거야. 그것은 이제 너네가 강의 듣다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필기를 하면서 들어라고 이제 간격을 띄워놨고, 굳이 필요 없으면은 그냥 간격을 다 줄여서 그냥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체의 장기라든지 세포의 기능은 그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이제 침, 소화효소, 땀을 분비하는 조직을 외분비샘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외분비샘에서 분비된 분비물은 관을 통해서 신체 밖으로 분비가 되지만,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류를 타고 신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표적세포로 많이 되게 되지.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제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펩티드계, 아민계, 스테로이드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펩티드계 호르몬은 이제 3개에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 호르몬 또는 단백질 호르몬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성장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 뇌하수체 디업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민계였지. 아민계 호르몬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이제 티로신에서 유래된 갑상샘 호르몬과 부신 속질 호르몬이 있고, 멜라토닌도 여기 아민계 호르몬에 해당이 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인데,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기본 재료로 해서 합성된 호르몬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성호르몬이랑 이제 부신거질 호르몬이 여기에 속하게 돼.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이제 화학적 구조에 따라 펩티드계, 아민계, 스테로이드계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뇌하수체지,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는 신경계에 있어서의 중추기관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으로서의 기능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뇌하수체는 대뇌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많은 종류의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서 인체에 있는 다른 내분비샘들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있어. 그리고 동시에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들도 이제 그 상부에 있는 시상하부의 조절 호르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상하부는 모든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얘들아, 간단하게 구조를 짚고 넘어가면 지름이 1cm 밖에 안 돼. 엄청 작지. 뇌하수체는 지름이 1cm고 무게는 불과 0.5에서 1g이야. 그래서 얘는 머리뼈에 나비뼈에 위치해 있고, 구조적으로는 이제 시상하부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뇌하수체는 이제 압엽이랑 디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얘들아. 그래서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을 보면은 이제 크게 6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크게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가 다른 내분비샘에 작용을 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조절 기능을 가진 호르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인체에 대한 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내분비샘에 작용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조절 기능을 가진 호르몬들은 뭐가 있냐고 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이제 생식샘을 자극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에는 이제 여성 난포의 성숙과 이제 남성 정자의 발생을 자극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 즉 FSH와 이제 여성의 배란이라든지 또는 난포 성숙, 그리고 여성 호르몬 및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황체 호르몬이 있어. 이것을 LH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종류는 총 TSH, ACTH, FSH, LH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 두 번째로 말했던 이제 직접 인체에 대한 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성장을 촉진하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랑 이제 수유 시 이제 모유의 분비를 촉진하는 프로락틴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 압엽에는 이제 통틀어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다시 되짚어 보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ACTH, 그리고 이제 난포 자극 호르몬 FSH,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 LH, 그리고 성장 호르몬 GH, 그 프로락틴이 이제 뇌하수체 압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옥시토신이랑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여기에 속하게 돼.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은 이 시상하부에서 합성이 되고 나서 신경 섬유를 타고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특정 자극에 반응하여 그때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옥시토신의 경우에는 태아 분만 시 이제 자궁목의 확장이나 유두의 자극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이 돼. 그리고 얘는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특정 자극에 반응하여 분비된다고 했는데, 옥시토신에서의 특정 자극은 이제 태아 분만 시 자궁목이 확장되거나 유두가 자극이 됐을 때 이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고, 이 항이뇨 호르몬은 이제 체액의 삼투질 농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혈액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어. 그럼으로써 이제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요온 용축에도 관여를 하게 되지.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은 고농도에서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이제 영어로 ADH라고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성장 호르몬인데, 우리 아까 뇌하수체 압엽할 때 성장 호르몬이 잠깐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은 각 조직의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세포의 증식이나 비율을 일으켜서 이제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이제 평생 동안 계속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중으로 볼 때는 특히 밤에 잠잘 때 분비가 가장 왕성해.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 즉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우리한테 일찍 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일찍 자서 이제 밤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키가 크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이제 일찍 자라고 한 거고, 얘는 밤에 잠잘 때 분비가 가장 왕성하고 이제 낮에는 분비가 감소를 하게 돼. 또한 그리고 일생 중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출생 후 며칠 동안이 가장 높대. 그리고 또한 어린이의 왕성한 성장기 동안에도 증가하는데, 사춘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다시 감소를 하게 돼. 25%.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출생 후에 며칠 동안이 가장 높고, 사춘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약 25% 감소를 하게 돼서 성장 속도가 느려져.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더 낮은 분비량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 호르몬들도
적당량이라는 게 모든 게 적당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또는 적정량보다 이제 적게 되면은 이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성장기에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제 거인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골 성장이 정지된 즉 우리 뼈의 성장이 정지된 사춘기 이후에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 이제 팔다리 말단 뼈에 굵기가 굵어지는 선단 거대증이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지 얘들아. 성장기 때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거인증이 일으키는 거고 이제 골 성장이 정지된 사춘기 이후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면 이제 선단 거대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으면 이제 난쟁이증 같은 말로 이제 외소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난쟁이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이제 사람의 뇌와 수치에 수출하여 사용했다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러진 않고 이제 다른 기법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데 이 사람의 키가 자라는 데는 이제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어.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 성장 호르몬만 이제 관여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성장 호르몬 이외에도 이제 갑상샘 호르몬 그리고 부신거질 호르몬 그리고 생식샘 호르몬도 이제 우리 사람의 키가 자라는데 깊은 연관이 있어. 그리고 이 호르몬이 물론 이제 우리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이 유전적 소인뿐만 아니라 이제 영양 섭취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 그래서 키가 유전에 의해서 이제 결정 지어진다고 하지만 유전이 그렇게 중요한 비율은 아니라고 해. 부모님이 키가 작더라도 이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 키는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억제하는 호르몬도 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니 얘들아? 우리 이제 뇌하수체 아베 호르몬의 분비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시상하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조절 호르몬은 뇌하수체 아베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분비 촉진 호르몬만 분비되는 경우랑 분비 촉진 호르몬이랑 분비 억제 호르몬이 모두 분비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뇌하수체 아베 호르몬 중 조절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촉진 호르몬만으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분비 촉진 호르몬, 그리고 분비 촉진 호르몬이랑 분비 억제 호르몬이 이제 모두 분비되는 것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랑 이제 프로락틴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분비 촉진 호르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네 가지 이외에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으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조절 호르몬 중에 무조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촉진이랑 억제랑 같이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너네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앞에서 잠깐 멜라토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얘들아 기억나니?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갔어. 어디서 넘어갔는지 기억이 날까? 아까 호르몬의 종류에서 우리 호르몬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펩티드계, 아민계, 스테로이드계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아민계에 멜라토닌이 있었지. 우리가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머리 가운데 솔방울 모양으로 한 솔방울 샘에서 이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이 그림에 보이니? 저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머리 가운데 부분에 솔방울 샘이 있거든? 이 대뇌 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을 말하고, 이 솔방울 샘을 같은 말로 송가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솔방울 샘에서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이제 계절 등에 따른 이제 일조 시간의 변화에 따라 피로도를 조절해서 이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 솔방울샘은 이제 소화 때 보통 크고 사춘기 이후에는 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 그래서 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제 억제가 돼서 낮에는 적게 분비가 되고 밤에는 많이 분비가 돼. 그래서 이 아까 멜라토닌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일어날 수가 있고 밤에 졸리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이 멜라토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빛에 따라서 아까 분비가 억제되고 많아진다 했지. 해가 떠서 빛에 노출이 되면 분비가 억제가 되고, 밤이 되면은 노출이 적어져서 많이 분비돼.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졸리고 체온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봐봐, 밤이 되면 노출이 적어지고 많이 분비가 된다 했는데, 많이 분비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졸린댔지.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졸리게 되는 거고 낮에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이 멜라토닌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송가샘, 솔방울샘, 송가선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갑상샘. 갑상샘을 보면 이 갑상샘은 이 목의 아래쪽 중앙에 위치하고 이제 혈류가 풍부한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 성인에서의 이제 갑상샘 무게는 한 15에서 20g 정도이고, 이제 이 갑상샘은 좌우 두 개의 옆으로 나뉘어져 있지, 얘들아. 구성이 되고, 이 미역 등 이제 해조류에 풍부한 이제 요들을 섭취할 때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갑상샘은 이제 혈중 요오드를 섭취해서 갑상샘 호르몬인 T3, T4를 이제 합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T3, T4는 이제 많이들 들어봤지, 얘들아.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은 이제 특별한 표적 장기라든지 표적 세포가 없어. 그 말은 즉슨 인체의 모든 세포에 작용해서 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기초 대사율이 결정이 되며, 이 앞서 성장 호르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갑상샘 호르몬이 어린이들의 성장 속도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성장기에 신경계 발달의 촉진적 인자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이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하게 되면 신체 발달이 지연될 수가 있고 정신지체의 원인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이라든지 저장, 분비 등 이제 모든 과정에서는 뇌하수체 압엽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촉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인체 모든 세포에 작용을 한다고 했지, 얘들아. 그래서 이 각 조직에서의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을 이제 이 표에서 보면 심장에서는 이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수축력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지방이라든지 근육을 위축시킨다거나 뼈라든지 얘들아 신경인데 잘못 쳐졌네. 뼈라든지 신경의 성숙을 촉진하고 위창자의 대사도 증가시키고,
열 발생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여기서도 말하다시피 모든 호르몬은 적정량을 분비가 될 때 제일 좋은 거잖아, 얘들아.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있는데, 이 갑상샘 호르몬을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약 한 150g 정도의 요오드 섭취가 필요해. 그래서 이 요오드의 공급이 부족하면은 이 갑상샘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갑상샘 비대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말 이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고, 정말 예전 뭐 조선시대 그쯤 가서 이제 이 음식물을 통해서 충분한 요오드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 교통이 불편해서 특히 뭐 내륙 산간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요오드를 이제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갑상샘 비대를 걸릴 수가 있었지만, 요즘 얘들아 어디서든 배달시키면 모든 음식이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해. 그래서 이제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보다 많아지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되는 거고, 분비가 적으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아까 얘들아, 이 갑상샘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니? 아까 그 미역 등 이제 해조류를 이제 여기에 풍부한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김을 너무 많이 먹게 돼도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해조류를 먹게 되면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걸릴 수가 있어. 해조류를 너무 과다 섭취해도 이제 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많은 양의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심박수라든지 체온이 증가하고 체중은 감소하고 이제 신경도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오며 이제 더위를 못 견디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눈 뒤쪽에 조직이 증가해서 눈 돌출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온이 저하되고 심박수도 감소가 되고, 특히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적인 이제 안면 부종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충분한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태아의 갑상샘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신체적인 발육도 부진되고, 특히 뇌의 발달이 부진해서 정신지체를 가진 외소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요오드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얘들아 음식은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갑상샘 하면은 떠오르는 호르몬은 뭐니 얘들아? 칼시토닌이지. 얘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고, 얘는 혈액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혈액에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칼시토닌의 분비가 증가해서 콩팥에서의 칼슘 배설을 촉진해서 뼈의 분해가 억제가 되면서 우리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갑상샘이 나왔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갑상샘이 나오는데, 갑상샘 좌우에 각각 2개씩 부갑상샘이 위치해 있지. 그림에 보면 부갑상샘도 좌우로 있고, 이 부갑상샘 또한 이제 부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이 부갑상샘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과는 반대로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해. 그래서 얘는 반대로 콩팥에서 칼슘의 배설은 억제되고 뼈의 칼슘 분해가 촉진이 되므로 혈액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이 외에도 이제 뭐 콩팥에서 비타민 D의 활성화를 촉진해서 비타민 D의 작용을 통해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이제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 또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에 이제 칼슘 침착이 불충분해지게 되겠지. 그러므로 인해서 뼈 연화증이 발생하게 되고 뼈의 변형이라든지 골절도 잘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린이에게서 생기는 비타민 D 결핍증은 구루병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갑상샘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이 이자.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몸은 외분비샘이랑 내분비샘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이자는 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이랑,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폴리펩티드를 분비하는 내분비샘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우리 혈당에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 포도당은 우리 인체 대사에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 뇌 신경세포에서는 이 포도당이 유일한 에너지원이지. 그래서 이 뇌 신경세포는 포도당이 유일한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뇌 혈류를 통해서 이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표직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혈당 농도가 증가하고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자 호르몬은 이 이자 무게의 1, 2%밖에 차지를 안 해. 차지하면서 이제 이자의 약 100만 개, 200만 개가 존재하는 이제 랑게르한스 섬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랑게르한스 섬은 이제 알파, 베타, 델타, PP로 PP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이 PP가 폴리펩티드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A, 즉 알파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니? 글루카곤. 그리고 B, 베타에서는 인슐린. D, 델타에서는 소마토스타틴. 그리고 PP에서는 폴리펩티드를 분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B, 즉 베타 세포가 가장 많아서 전체 랑게르한스섬 세포의 60에서 75%를 차지한다고 해.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다 알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부신. 부신인데, 이 부신은 그림에도 보다시피 양쪽 콩팥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형의 내분비샘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신을 절개하게 되면은 안과 밖이 다른 이제 겉질이랑 속질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이 부신 겉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신 겉질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능적으로 당류코르티코이드, 이제 염류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부신 겉질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바깥층부터 토리층, 그 중간층이 다발층, 그리고 맨 아래쪽이 그물층이야.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토리층에서는 염류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돼. 그래서 얘들아, 여기 그림에서 보면 3가지 층, 여기 가장 얇은 첫 번째, 중간 두꺼운 부분 두 번째,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여기가 토리, 다발, 그물인데,
이 토리층에서는 염류코르티코이드, 그치? 여기 제일 바깥층에서는 염류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층, 즉 다발층에서는 당뇨코르티코이드,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는 거고, 맨 밑에 층, 그물층에서는 이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이제 뭐 부신 거칠 제거술로 인해서 부신 거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보통 1, 2주 내에 사망하는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신 거칠은 생명과도 이제 직결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신 거칠의 이 다발층, 즉 중간층에서 아까 우리 당뇨코르티코이드, 즉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이제 분비된다고 했는데, 이 당뇨코르티코이드의 주 호르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티솔이야. 이 코티솔은 전체 당뇨코르티코이드의 약 90%를 차지하고, 이 당뇨코르티코이드의 분비는 뇌하수체 압엽에서 분비되는 ACTH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 정리가 되니? ACTH가 뭐지 얘들아?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당뇨코르티코이드의 분비는 이제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다. 그래서 이 코티솔은 혈당 농도를 높이는 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당을 축적하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 코티솔이 분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혈당이 증가하게 되겠지. 안 그래도 코티솔이 혈당노를 높이는 작용을 한댔는데, 이 분비가 계속되면은 혈당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방과 단백질의 분해가 지속되면서 이제 팔과 다리는 가늘어지고 피부는 얇아지고, 반면에 이제 얼굴이라든지 어깨, 배 등 이제 몸통의 지방은 축적이 돼서 문페이스, 희고 둥근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발생하는 질병을 쿠싱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쿠싱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문페이스니까. 그래서 코티솔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에게서도 이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또 코티솔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코티솔은 우리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작용이 있어. 그래서 이 더위라든지 뭐 추위 또는 손상, 뭐 질병,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이제 우리의 몸에 유해한 자극을 통틀어서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때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를 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염류코르티코이드, 부신거칠의 토리층에서 분비되는 이제 염류코르티코이드의 대표적인 호르몬은 알도스테론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은 이 콩팥에 요새간에 작용을 해서 나트륨의 재흡수라든지 칼륨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중 나트륨의 농도는 높이고 이제 칼륨의 농도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이 혈중 나트륨 농도의 변화는 이제 혈액량과 깊은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 많은 양의 나트륨과 수분이 소변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혈액량도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져서 쇼크에 빠지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의 분비는 이 콩팥의 토리 결세포에서 분비되는 레닌에 의해서 조절이 돼. 그래서 이렇게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염류 코르티코이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본 부분이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남성이랑 여성 호르몬도 있겠지 얘들아. 남성이랑 이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해. 그래서 생식 기능은 이제 남성의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랑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비롯해서 이제 뭐 시상압이라든지 내하수체 압엽 등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들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남성의 생식 기능을 보면 이제 남성의 1차 생식 기능은 남성의 1차 생식 기능 정자를 생성하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남성 생식을 보조하는 기관으로는 이제 음경, 뭐 정관, 정랑, 전립腺 등이 있고 이제 보통 이 고환은 음낭 속에 있어 얘들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고환은 음낭 속에 한 쌍이 있는데 출생을 하고 3주에서 2개월 사이에 배 안에서 음낭으로 내려온대 고환은. 그래서 이 고환이 음낭으로 보통 이동을 하는데 고환이 음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배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를 잠복 고환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그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하면은 이제 고환이 음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 그래서 고환에서 이제 갓 만들어진 정자는 이제 운동성이랑 수정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부고환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성숙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성숙한 정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자의 길이는 약 0.05mm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정액 1mm에 들어있는 정자 수가 한 3,000개에서 2억 3,500만 개 정도에서 이제 2억 개인데 정액 1mm당 정자의 수가 2,500개, 2,500만 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남성의 불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환에서 분비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 보통 13세, 14세경에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시상하부에 있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하수치 압엽에서 이제 FSH와 LH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FSH 남포자극 호르몬은 정자의 발생을 촉진하고 이제 LH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남성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고환, 뭐 음낭, 음경이 커지게 되고 음부라든지 가슴, 얼굴에 털이 자라게 되고 이제 변성기가 오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뼈의 성장이 촉진되면서 이제 이성에게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하필 그 13세, 14세경에 이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왜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어 이런 사춘기의 특징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 물론 이 테스토스테론은 태아나 신생아할 때도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남성 생식기가 형성되거나 고환이 배에서 음낭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이 사춘기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20세,
그 전후의 최고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 4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여성 생식기도 있겠지. 그 남성의 생식 기능은 이제 정자를 생성하는 단순한 기능이라고 보면, 이제 여성의 생식 기능은 이제 뭐 난자 발생이라든지 또는 주기적인 여성 호르몬의 분비, 그리고 배란과 자궁벽의 변화라든지 또는 월경 등 이제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여성의 1차 생식기는 난소, 자궁, 자궁경부, 난관, 질 등이 있고, 이제 외음부는 이제 뭐 음액, 대음순, 소음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춘기에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이제 생시스템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뇌하수치 압엽에서 이제 FSH랑 LH가 분비가 되는데, 이 FSH와 LH는 난소에 작용을 해서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 혈액의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남자들이 그 13세에서 14세 때 이제 사춘기의 특징이 나타난다 했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여자도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는 11세부터 13세경 이 사이에 여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보다 지방이 많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피하 지방이 축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음부랑 겨드랑이에 털이 생기고, 또 골반이 넓어지면서 유방의 성장도 생기고, 그래서 유두 주위의 조직에 색소도 침착이 생기고, 여성 생식기에 발육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춘기의 진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완전한 여자로서의 생식 기능을 가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아마 떠오를 거야. 여성의 이 생식 기능은 임신을 위한 준비기와 그리고 임신기를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임신 준비기로 이제 넘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임신 준비기는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반복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것을 여성 성주기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여성 성주기는 이제 뭐 자궁 내막의 증식 그리고 분비 증가 등 이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 임신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준비되었던 자궁 내막들이 탈락을 하면서 출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월경은 보통 사춘기에 시작이 되고 첫 월경을 초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월경이 보통 사춘기 시작이 되면 50세 전후에 이제 폐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월경 주기의 기간은 보통 28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이제 길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것은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치 압엽에서 분비되는 이제 조절 호르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비되고, 이제 난소의 여성 호르몬 분비가 규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에서 여자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이제 1차 생식기는 물론 부속 생식기를 성장시키고 피하 지방을 축적해서 신체를 여성화하고 성욕을 증가시키고 여드름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생리,
임신, 그리고 폐경에 이르는 여성의 일생을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의 하나야. 그래서 인체에서 분비되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에스트로겐도 이 뇌에서 간 그리고 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직과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서는 특히 이제 자궁이라든지 비뇨기계, 유방, 피부 이런 혈관들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초경 이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여드름, 성적 관심, 정서 변화, 그 생리통들을 유발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에스트로겐은 폐경을 기점으로 75% 이상 감소를 한다고 해.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은 남자 여자 모두 갖고 있지만 보통 여자에게 많이 생기지. 이 남성에서의 에스트로겐의 역할은 정자를 자라게 해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자궁벽을 두껍게 해서 수정이 되었을 경우 이제 수정란이 착상되기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이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우리 기초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기초 체온이 배란 직전에 높아지는 것은 이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증가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기초 체온을 꾸준히 측정하여 이제 배란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임신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했고, 자, 오늘은 조금 그래도 천천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너네가 이해를 잘 해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했으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오늘 한 거랑 해서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잘 넣어줬으면 해. 그래서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는 게 좋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문제 간단하게 몇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너네들 답은 다 맞춰봤겠지?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꾸나.